어디서 이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를 주제로 이제 강의 요청을 하면서 조금 홍보도 할 겸 영어 제목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고 이제 그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우리가 흔히 그 까칠함 하면은 쿨하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러면 정말 쿨이 의미하듯이 아주 시원시원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직설적이고 남의 눈치 안 보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까칠함은 그것을 조금 더 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재미있었던 거가 이 책이 사실은 이제 10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 이제 조금 이렇게 부끄럽지만 하여튼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차들이 특히나 이제 아이를 태우고 저기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 뒤에다가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는 그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죠. 제 책 소개도 해주시고. 근데 그러면은 그 부모님이 어떤 의미로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고 하셨을까? 일단은 이제 그때는 아이들이 자기 주장이 강하잖아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기 주장하는 아이가 굉장히 귀여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이제 좀 이렇게 살살 운전하셔서 우리 아이를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기도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에서 말씀드리는 까칠함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준비하는 데다가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를 영어로 번역한다면 I decide to respect myself. 그러니까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나는 나를 존중하기로 했다.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뭐냐면 우리가 산다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매일매일 해결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자신도 그렇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이렇게 내담자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 하는 것만도 힘든데 거기에다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내 마음의 짐이 더 커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누구든지 뭐 정말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요. 좀 처음 살아보니까 누구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이해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본인은 용서를 못하죠. 어떻게 내가 실수할 수가 있냐? 어떻게 내가 실패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들볶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운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남들이 자기를 보면은 자기를 참 못났다고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도 이렇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보이는 태도, 그다음 말 한마디에 이제 신경을 쓰니까 쓸데없는 에너지가 많이 낭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집중을 하면은 괜찮은데, 제 나중에 이 강의를 보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저렇게 강의를 못한다고 그럴까? 내용이 뭐 저래. 이럴 것을 이제 우리가 거기서 앞서서 걱정하는 걸 얘기 불안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니까 제가 이 말 저 말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불필요한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잘 쓰자. 그러니까 에너지의 활용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은요. 제가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 지금까지 이제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현대인들은 다 노이로제 환자인데 그럼 누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누가 노이로제입니까? 근데 당연히 정신과적으로 그 정신과적인 그 정신적인 건강의 기준이 있죠. 근데 그게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제 내담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내 정신적인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쪽으로 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대전을 가려면 대전 가는 기차를 타야죠. 그런데 노이로제에 걸리면은 내가 대전을 간다고 생각하면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을 잘하고 싶은데 내가 일을 잘하려면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좀 사전에 공부도 하고 정보도 얻고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건강한 사람이고, 일은 잘하고 싶고 좋은 평가는 받고 싶은데 일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어머, 이거 내가 했다가 혹시 잘못해서 우리 상사한테 야단 맞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특히 우리 노이로제가 발동이 되는 게 시험 때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일이 수학 시험이에요. 그러면 오늘따라 왜 갑자기 그동안 들여다보지도 않았던 역사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수학은 하기 싫고. 근데 또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갑자기 방이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 전날에 갑자기 방을 다 정리를 하고 평상시와는 다르게 막 책상 서랍까지 뒤져서 다 정리하고 나서 연필 몇 개, 지우개 몇 개, 그리고 나서는 피곤해서 자죠. 그러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일 수학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은 심리가 이제 엉뚱하게 역사 공부하거나 아니면 이제 방을 정리하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노이로제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쓰지 않고 엉뚱한 데 쓰는 거. 근데 자꾸 나를 자책하고 남과 비교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제대로 쓸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 인간관계도 또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이 책에서는 특히 이제 까칠함을 인간관계에 많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경험이고 인간관계도 경험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관계가 삶 전체일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처음에 태어나면 우리 부모님하고의 관계,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크면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는 이제 사회에 나와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이제 배워나가는 것인데, 이게 노이로제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해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 왕따시키고 나 뒷담화 할 텐데 그게 두려워서 마음으로는 친해지고 싶은데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가까이 오면은 무서워서 또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면 이제 그게 노이로제인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잘 활용할 것인지, 그것을 이제 저는 까칠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까칠함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그 과정에서 나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조금 보완하고 치유하자.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까칠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현실적으로 내 인간관계, 내 삶에서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제가 제 책에는 이제 7가지를 썼는데 7가지도 또 정리하면 크게 3가지예요. 사람들이 제일 이제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감정을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을 얻는 것은 이제 즐거움, 기쁨, 행복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거가 우리 내 안에 즐거움의 센터가 있어서 그 즐거움의 센터가 이제 자극을 받으면 그때 이제 우리가 뭔가 하고 싶어 하는 이 실행력에 작용하는 도파민이라는 이제 뇌세포 정보 전달 물질이 나온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근데 그게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긍정적인 감정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그냥 억울하고 화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렇잖아요. 특히나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회가 복잡하니까 특히 이제 불안, 우울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정신과적으로는 불안, 우울, 분노는 이제 같이 가는 감정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삼각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그것을 갖고 고민하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첫 번째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내가 상대방과 어떻게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SCE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S는 stop이고, 그다음에 C는 control이에요. 그다음에 E는 이제 expression.
근데 제가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기한테 모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도 거기서 막 화를 내고 같이 이제 맞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상대가 그렇게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땐 아무 소리 못 하고서 집에 와서 생각하면 너무 분하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냐.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때 대응 안 하신 게 너무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상대가 화를 낼 때 나도 같이 화를 내면은 우리가 흔히 그 화라는 것은 그 불화자를 쓰잖아요. 분노. 그러면은 불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불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우리가 인간답게 살지만은 불을 잘못 쓰면은 뭐 집도 태우고 다 태우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그때 이제 그 상대가 무례하게 했을 때 내가 바로 하면은 나도 그 분노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화를 내는 것을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내가 왜 화가 났고 상대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는 하나도 없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잘나느니 너가 잘나느니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를 모욕하거나 무시하고 이제 그 공격적인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공격을 당하면은 보호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까칠함이라는 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 그랬는데 화나는 게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씁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꼭 나오는 장면이 화내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장면. 그래서 이제 그게 현대의학에서도 밝혀진 것이 화를 많이 내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이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4배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럼 꾹꾹 참으란 말이냐? 아니죠. 억울하니까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무력감, 우울감에 빠지기 때문에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때 일단 멈추고 그다음에 내가 경험한 정도의 분노인지 아니면 지나친지 내 자신을 한번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이제 표현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상대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만 이제 간결 명료 부드럽고 그다음에 단호하게 전달하는 것이 이제 SC의 법칙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그 마음 다스리기의 명상법, 호흡법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SC의 법칙이 호흡법이에요. 우리가 막 그 불필요한 생각이 많을 때는 일단 생각을 멈춰서 자기 호흡수를 세면서 자기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는 SC의 법칙으로 다스리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화가 날 때는 정말 어떤 얘기든지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실 그 어떤 갈등이나 상처가 있으면은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나아요. 이 신체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얻은 상처는 물론 그것도 이제 그 폭력이니까 그 상처가 오래 가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신체적인 폭력으로 얻은 상처가 치유되는데 한 2년이 걸린다면 언어적인 폭력으로 받은 상처는 이게 20년, 30년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성장 과정에서 내 부모님한테 들은 어떤 상처, 내 친구가 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한 얘기, 그런 얘기들이 아직도 상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 그런 성장 과정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거나 친구들한테 이제 놀림을 받거나 야, 너 바보 아니야? 이렇게 낙인 찍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상대한테 얘기할 때는 정말 무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을 하되 예의를 지키는 거. 이런 얘기를 하면 상대가 기분 나쁘겠구나. 그래서 이 말이라든지 태도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 이제 두 번째고요. 그것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한테 전달하는 이제 전달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그 점이라는 것이 가로와 세로가 만나서 되잖아요. 사실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는 것인데, 사실 그 삶의 모든 기본은 나 자신과의 관계인 거잖아요. 나는 내가 없으면은요, 세상을 못 봐요. 세상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뭐냐 하면은 그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 66억 명 중에서 딱 한 명이거든요. 유일무이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자기가 싫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 말씀드리는 거가, 그 사실은 죽는 날까지 내 옆에 있을 사람은 바로 나예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인간관계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당신이 그렇게 마음 상해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3가지만 질문해 보시라. 그 사람이 내가 죽을 때 내 옆에 있을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가 죽을 때 보고 싶어서 부를 사람인지, 아니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그래서 그 3가지 질문에 네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잘해야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다 아니래요. 그럼 이 3가지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바로 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소중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아까 까칠함에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정신적 건강함에 대해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를 들볶아요. 근데 내가 나를 들볶는 이유가 크게 2가지예요. 과거에 대한 후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상담을 하시면서 얘기하는 거가, 이제 잠자려고 누우면은 내가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지?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하루 종일 자기가 한 것을 그 비디오 되감듯이 되감잖아요. 남은 사실은 내가 한 것을 기억 못 하는데 나는 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남들은요, 그렇게 그 뭐 여러분들이 다른 대인관계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을 때도 그 많은 그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이 그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나는 나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새 그것을 괴로워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사실 비디오는 되감게 할 수가 있지만, 유튜브는 되감게 할 수 있지만 인생에는 되감게 할 수가 없다.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우린 누구든지 이번 생은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분들은 처음부터 잘해야 돼요. 완벽하게. 근데 그거는 비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이번 생은 처음이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좀 서로의 실수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내담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실수, 내가 한 실수에 대해서는 조금 웃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요, 누구든지 그 완벽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게 사실 이게 정신과나 심리가 이게 마음이니까 눈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혹시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2년 전에 명리 심리학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명리학하고 심리학을 접목을 한 건데, 제가 그 공부를 왜 하게 됐는지는 그 책에 다 썼는데, 제가 명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그게 어떤 운명학이라든지 결정론이 아니고요, 인간을 이해하는 성격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 때 쓰면 오히려 더 잘 이해를 하시는데, 우리가 나에 대해서 조금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주라는 건 뭐냐면 4가지 기둥이에요. 내가 태어난 해, 월, 일, 시. 그리고 팔자라는 것은 이 해, 월, 일, 시, 사주로 인해서 형성되는 그 나의 에너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와 팔자로 이제 나의 특성을 아는 것이 이제 명리학인데, 흥미로운 것은 그 사주 팔자를 구성하는 글자들은 모두 22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 22개를 갖고 태어나면
이 세상에서 나는 부러울 게 없어요.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뭐 얼굴도 이쁘고 체격도 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그런데 우리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다들 8개밖에 못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분들은 8개씩이나, 부정적인 분들은 8개밖에 이러는데 8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에너지가 오지 않을 때는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과거하고 화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거를 갖고 후회하는 것은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라서, 저도 그 책을 보고 굉장히 위로를 받은 게, 중국 고전이 회남자에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이란 50년을 살면 49년이 후회다. 30년을 살면 29년이 후회고 60년을 살면 59년이 후회라는 거죠. 그럼 후회되지 않는 1년은 뭐냐면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될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1년 빼놓고는 다 후회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동서고금의 많은 학자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내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과거의 이제 무게로부터 조금 나를 가벼워지게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나를 괴롭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상담을 해보면 요즘에 이제 모든 그 현대인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고민하는 불안감이 뭐냐면 크게 2가지예요. 성취에 대한 불안감.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이잖아요. 근데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시험에 붙지 못하면은, 취업을 하지 못하면, 돈을 못 벌면은 이 사회에서 도태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취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요즘에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고 있지만, 인터넷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가 다 이어지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좋은 게 있으면은 나쁜 게 있잖아요. 사실 인생의 모든 것들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이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내가 비교하는 대상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 빼놓고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저 사람들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성취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러면 직업적으로 성공 못해도 그러면 내가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면은 그것에 메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인간관계에 대한 불안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왜 성공하고 싶으냐? 성공해서 사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몸이 참 신기해서, 예전에 이제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뇌의 기능이 25살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발전 안 한다. 그렇게 했는데, 현대뇌과학,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무엇이 알려졌냐면, 우리 뇌가 죽는 날까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뇌도 대단히 유연성이 있어서 자기가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잠재 능력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자기를 믿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은 무려 3만 배, 내 의식 세계보다도 3만 배의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서 이제 상담하실 때, 이렇게 자기의 이제 능력에 대해서, 역량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인지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발휘하고 있는 능력과 그분이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는데,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다 발휘해요. 근데 불안하고 우울하면은 잠재 능력은 최우수인데 현재는 평균밖에 발휘를 못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갭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 누가 성경에 365번이 나오는데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모든 삶의 철학사에서 현재 이 시점에 집중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면 할수록 나의 잠재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이 시점에 나를 믿자. 그것이 이제 나와의 관계에서 할 수 있는 까칠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인제 너무 상대의 평가에 민감하다 보니까 상대가 나한테 바라는 것을 사실은 나는 거절하고 싶어요. 나는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은데 친구가 나와. 난 몸이 아파서 안 나가고 싶은데 이거 내가 거절하면은 친구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다음에 내 뒷담화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나중에 친구가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을 품고서 나한테 안 좋은 일을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억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거절은요 100% 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거절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의 요구를 들여다보면 처음에 한두 번은 고마워요. 하지만 서너 번이 되면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대여섯 번이 되면은 인간관계가 아예 습관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절을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도 결국은 습관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피곤해. 그러면은 그때 간결, 명료, 부드럽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미안해. 오늘은 내가 피곤해서 못 나가겠어.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거절을 해가지고 그 관계가 깨진다면 그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 그러니까 거절은 100% 나를 중심으로 하자.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생긴 것은 까칠하게 생겼지만 저도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10년 전에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은 이제 저도 까칠하게 살기로 하는 이제 카밍아웃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뭘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좀 부탁을 들어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이번에 낸 책 제목 아시냐?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까칠하게 거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재밌어 하면서 어머, 이건 너무 좋은 방법이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내담자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번에 내가 읽은 책이 까칠하게 살기로 했으니까 나 까칠하게 거절할 거야. 그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힘들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100명 중에서 한 명만 나를 싫다고 하더라도 막 못 견뎌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려 보면은 누구는 짜장면을 좋아하는데 누구는 짬뽕을 좋아하잖아요. 절대로 사람들은요,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저는 명리학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이제 명리학을 공부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생년월일시를 가진 사람은 나하고 운명이 같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칭 수학을 잘 하신다는 분하고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생년월일시를 가진 사람을 만날 확률. 즉 나하고 똑같은 사주 팔자를 가진 사람을 만날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2,592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국 인구가 5,50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한 명 내지 두 명밖에는 못 만나고 설사 그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같은 식물이라도 서울에서 재배하느냐 제주도에서 재배하느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가 좋은데 그 사람이 이것을 좋다고 할 확률은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각기 다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인간관계는 50점이 만점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리 천사처럼 해도 저를 저 뒤에 뭐 있어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50%만 나를 괜찮다고 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또 그것은 나한테 그걸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50점만 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성장하니까 또 이제 자기한테 완벽한 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은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완벽한 것을 기대해서 다 마음에 안 들어 하세요. 근데 물론 그게 이제 인간의 본성이긴 해요. 정신의학자 중에서 이제 프로이드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이제 융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이분은 인류가 지구상에 생겨난 이래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제 이 집단 무의식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불필요한 감정을 다
다스리고 우리의 이 집단 무의식에 있는 것만 끄집어내면 우리는 정말 그 천재처럼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쓸데없는 감정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집단 무의식이 뭐냐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남의 단점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나를 자책할 필요도 없고 친구가 저렇다고 해서 쟤 못됐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지구상에 생겨났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저 동물이 나를 잡아먹을 것인지 나랑 같이 살 수 있는 동물인지 이 식물이 내가 먹을 수 있는 건지 독초인지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문제점을 찾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한다 하더라도 나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보는 사람은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조금 보완하려고 이제 노력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칭찬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기 때문에 자기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먼저 배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불편할까 봐 막 앞서서 걱정하고. 근데 사람들은요. 뭐냐면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줘야지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나 도와주면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간식도 내가 배고플 때 주면은 고마운데 내가 맛있게 먹고 들어왔는데 이 초콜릿 주면은 별로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끊임없이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나치게 오지랖퍼라고 제가 그랬는데 너무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 남을 도와주고 그 관심 갖고 배려해주고 그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겁니까? 하지만 상대는 고마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상처받으니까 지나친 오지랖은 금물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생물이잖아요. 근데 생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나의 잠재 능력을 믿고 상대의 잠재 능력을 믿어서 내가 노력하면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제 스스로에 대한 희망, 그 다음에 이제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66억 명 중에서 한 명이라는 귀한 존재라는 내 존재의 의미를 갖는 것이 이제 건강한 까칠함을 잘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저를 찾아오실 때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달라요. 뭐 잠이 안 온다, 입맛이 없다, 살기 싫다, 직장 나가기 싫다. 하지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인간관계 호소는 상처와 갈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모든 정신적인 고민의 원인이 인간관계가 아닐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않고 오로지 나만 바라봐야 되는데 딴 데 신경 쓰고 설사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한테 이제 주는 만큼은 아니라는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조직원들을 상대로 일을 하시면서 어떤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하고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저희도 놀랐어요. 무려 86%가 인간관계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일 힘들어서도 아니고 월급 적은 것도 내가 견딜 수 있는데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남들은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를 다니는데 나를 무시하는 상사, 나를 힘들게 하는 후배 때문에 이 회사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찾아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미움받을 용기로 많이 알려진 정신의학자 애들러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삶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관계를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삶을 잘하는 건데요. 근데 여기에서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상처하고는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혼동을 하는데 사실은요, 우리 삶은 다 갈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 놀이터에 가면 이 시소가 있잖아요. 근데 시소가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건 아무도 안 타고 있을 때죠. 누가 타면 올라가거나 내려가잖아요. 사실은 그 꼭 다른 사람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도 내 마음도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나와 다른 가치가, 나와 다른 성격, 기질, 환경에서 자란 사람하고는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은 그것은 갈등이지만 상처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부부관계인데 갈등이 있지?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 부모 자녀 관계인데 무조건 너가 내 말을 따라야지. 어떻게 부모님 말에 거역해? 그러면 자녀는 우리 말도 들어주세요 하면은 그 갈등이 이제 그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신문 기사에서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픈 게, 아마 그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대만인지 중국에서 어떤 아이가 아버지 앞에서 이제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이 친구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는 소파에 앉고 친구는 이제 그 책상에 앉아서 막 공부하라고 이제 그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공부하다가 잠시 바람을 쐬겠습니다 하더니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의 그 일기장을 봤더니 엄마는 자상하지만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조금만 얘기하면 너무 과민 반응을 보여서 힘들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나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냥 나한테 명령만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갈등이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예전보다는 그 정신과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오세요. 이제 제가 정신과 트레이닝을 시작을 할 때는, 정신과 리젠트를 할 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정신과에서 상담하시는 것을 굉장히 좀 힘들어 하셨는데, 요즘에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의 갈등 외에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 나의 적성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많은 얘기들을 누군가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런 문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이제 모임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이제 저보고 하시는 얘기가, 그냥 그럼 책 쓰지 말고 한번 드라마를 쓰면 드라마가 조금 더 대중한테 다가가기가 쉬우니까, 그럼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이 무엇이고 정신과 상담이 뭔지를 알면은 조금 더 쉽게 그 상담하러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가 사실은 드라마를 썼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이제 드라마 PD를 찾아갔어요. 근데 물론 이제 거절당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조금 미안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자기가 이제 오랜 동안 많은 드라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작가를 꿈꾸는 분들을 가르치면서 본인도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드라마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자기가 정리한 거가 드라마는 갈등이다. 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 인기 있는 드라마, 국민 드라마, 뭐 시청률이 40%, 50% 나오고 요즘에 뭐 10%, 20%만 나와도 인기 있는 드라마라 그러는데, 그런 드라마들의 특징은 아주 갈등이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갈등이 없는 드라마들은 사람들이 고구마라 그래서 잘 안 보잖아요. 그리고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느냐? 마지막 장면 엔딩이 그냥 갈등이 고조돼서 저 사람들이 저거 어떻게 볼까 막 마음 조이면서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이제 그 인기 있는 드라마인데, 그분 얘기가 참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내 삶을 책으로 쓴다면 책 서너 권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삶은 한 편의 드라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영화를 만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저 드라마나 영화 보고 정말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저렇게 잘 만들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거는 리얼리스틱하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어떤 드라마나 영화 소설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삶은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우리는 갈등이에요. 새벽에 6시에 알람 맞춰놓고 6시에 일어날까? 5분 더 잘까? 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와의 갈등이 시작을 하는 거고, 나도 일어나기 싫은데 이제 밖에서 엄마가 잔소리하죠. 너 그러다가 이제 지각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엄마와의 또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내가 알아서 일어나는데 무슨 잔소리냐. 그 다음에 뭐 학교에 가곤 회사에 나가곤 그러면 이제 그 갈등이 이제 고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삶이 이제 갈등인데 그 갈등이 상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는 인간관계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모 자녀 관계도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상사나 아랫사람과의 마찬가지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아까 이제 SC의 법칙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니까 조금 더 잘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의 알파벳에서 R로 시작하는 거 3가지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영양학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모르는데 영양학자들 얘기가 하루에 계란 2알을 먹으면 건강하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수시로 일어나는 갈등이 상처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알을 하나만 더 드시면 돼요. 하루에 3개.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드시면 되죠. 그것이 이제 첫째는 recognition이에요. 상대를 알아주는 거. 사람들은요, 이제 그래서 아마 많은 독자분들이 대인관계에 대한 책을 보시면 뭐 인사를 잘해라. 그다음에 뭐 이름을 기억을 해라. 막 시시하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하지만 그게 나라는 사람을 알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상담해 보면은요, 신학기 때 학교 가는 것이 굉장히 불안해서 찾아오는 아이들 많아요. 학교만 가려고 그러면 막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그럼 그 아이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학교 가서 새 친구들이 나를 알아줄까? 새 선생님이 나를 반겨주실까? 나를 알아줄까? recognition 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정신과적으로는 거부불안. 나를 거부하고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에 대한 것인데. 그러다가 이제 막 불안해서 학교를 갔는데 새로 담임 선생님이 어머 창순아 너 우리 반 돼서 너무 좋다. 우리 같이 손잡고 교실 갈래?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새 교실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어서 와. 너랑 나랑 짝꿍 돼서 너무 좋아하면은 이게 좋잖아요. 그래서 recognition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갈등이 이 recognition이 안 돼서 상처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매스컴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그것도 굉장히 불행한 사건인데 아버지하고 이제 아들하고 조금 갈등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내가 가면은 이제 가족들이 좀 반겨해주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내가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는데 자기보다 이제 아들이 늦게 퇴근을 했어요. 저 아들은 나한테 인사를 하고 가겠지? 아들이 그냥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방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가가지고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니? 싸우다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뭐 인사 안 했다고 그렇게 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존재에 대한 관심. 그것이 이제 recognition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respect예요. 존중.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사랑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존중이라든지 배려라든지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존중해야 된다는 거는 다 아는데 뭐가 존중이냐.
이제 제가 예전에 저는 이제 그 일반 클라이언트만 이제 내담자들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업의 임원들도 코칭을 하는데 어느 회사에 코칭을 하러 갔더니 그 회사의 모토가 이제 그 존중하는 회사예요. 서로 조직원들끼리. 그래서 제가 그 임원한테 여쭤봤습니다. 존중이라는 게 뭘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참 고민하시다가 그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다. 윗사람의 그 입장에서 존중이라는 것은 아랫사람들을 배려해서 빨리 가르쳐서 빨리 일 잘하게 끌어오는 것이 존중인데 아랫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간섭이고 잔소리고 그 지배하는 거고 아랫사람들의 입장에서 존중이라는 것은 그냥 터치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중의 개념이 참 다른데 존중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가장 그 소중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관심받고 싶어 해요. 그것을 배려해 주는 것이 이제 존중인 거고요. 그것이 이제 리스펙트고 마지막 R은 뭐냐 하면은 리워드예요. 보상.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꼭 보상을 바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서운해요. 근데 그것이 물론 이제 돈도 있겠지만 이 말로 하는 거. 내가 어려운 거 도와줬을 때 참 고맙다. 네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내가 참 편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참 부끄러워서 못해요. 칭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리워드의 하나가 이제 칭찬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심부름을 했는데 부모님이 애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정말 고맙다. 이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시키면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보상 외에 이제 언어적인 보상, 심리적인 보상, reward. 그래서 recognition, respect, 그 다음에 이제 reward. 그래서 이 세 가지만 하면은요,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상처로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R로 해서 조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문장으로 하면 당신 참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다. 당신 참 열심히 일했다. 요 세 가지라는 거죠. 아이들이 제일 상처받는 게 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부모님들이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는 알아주지 않고 성적으로만 나를 평가해. 그러면 상처받잖아요.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사실은 결과물은 어떻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고 밤새고 했는데 그냥 보고서 갖고 갔을 때 상사가 뭐 이딴 걸 해왔어. 야, 우리 집 개가 해도 너보다 못 낫겠다. 뭐 이러면은 상처받잖아요. 근데 상사가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우리 집안에서 당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당신이 가장 이렇게 우리 집안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편해. 그러면 되는데 아내가 좀 힘들다고 하면은 야, 한국 여자 중에서 너만큼 일하지 않는 여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애들한테도 마찬가지고 뭐 아내도 남편한테 마찬가지인 거죠. 뭐 한국 남자치고 뭐 당신만큼 일하지 않는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 이제 이게 상처니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상처로 가지 않게 어떤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건설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파괴적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이제 참 당신 참 소중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열심히 일했다 이거인 거죠. 근데 이제 살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거가 그럼 무례한 사람한테도 내가 그렇게 뭐 존중하고 위어드하고 그래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속담이 참 이게 괜찮은 거예요. 이 속담만 잘 알아도 인간관계를 잘할 수가 있는데 미운 친구 떡 하나 더 주라고 돼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무례한 사람한테 나도 같이 그걸 하면은 당장은 속 시원하지만 사람들은요, 절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공격을 하면 상대도 더 커지면 싸움이 더 커지니까 그냥 미운 친구 떡 하나 더 주자는 거죠. 그거를 이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제 바람과 햇님 얘기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나그네가 가는데 햇님하고 바람하고 내기를 하잖아요. 누가
그 나그네 외투를 벗길 것이냐. 바람이 막 불면은 여미잖아요. 근데 햇빛이 하면은 더우니까 벗잖아요. 무례한 사람한테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첫째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거가 제가 이제 아까 그 분노, 불안, 우울은 같이 가는 감정이라 그랬는데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은 뭐라 그랬냐면은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덜 진화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은요. 이 까칠함이라는 건 사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데 같이 싸워봤자 내 에너지만 낭비가 되고 나가 다치면 속상하잖아요. 그냥 들으면서 그래 너는 침판지다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도 내가 그러면 뭔가 내가 그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으면은 당신이 그 한 행동이 나한테 어떤 상처,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 모욕하거나 무시하고 지적하지 말고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당신이 나한테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 무례해서 만나면 기분 나쁘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인간관계는 50점이 만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모든 관계를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나를 모욕하거나 무시하고 나를 리스펙트하지 않는 사람의 관계는 이제 조금 정리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가 아까도 제가 이제 정신과적으로 누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누가 노이로제냐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은 저희는 정신적으로 조금 노이로제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 하루 생각해서 조금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분들을 우리는 건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한테 내가 바로 대응하면은 내가 못난 것이 아니라 내가 참 건강한 사람이구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참 그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 사람의 심리가 참 모순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서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기를 바라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책을 냈는데 책 제목이 당신 자신이 되라였어요. 근데 그 책이 안 팔렸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조금 욕심을 과욕을 내서 그게 이제 정말 제가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집대성하고 싶어서 굉장히 책이 두꺼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출판사를 바꾸면서 그 한 권을 두 권으로 만들 정도니까 얼마나 두꺼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책의 분량이 많은 것도 한 원인이었지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가 그 책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당신 자신이 되라 그 Be Myself가 그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리더십의 대가인 잭 웰치가 한 얘기예요. Be Myself. 그거를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요 내가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나를 뛰어넘는 Beyond Me. Beyond myself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서 하는 검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인지 검사도 있지만 본인의 이제 심리를 보는 검사 중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성격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를 보는 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항목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가. 결국 이제 자기 수용과 자기 불만을 이제 보는 그 검사 항목이 있는데 그 자기를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너무 불만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사람들. 나는 뭐 얼굴도 뭐 이뻐야 되고 키도 몇 센치 해야 되고 공부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하니까 현재의 내 모습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내 모습은 안 보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그 비현실적인 자기가 꿈꾸는 이제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자기 거로 하다 보니까 현실의 내가 너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흥미롭게도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다 그럼 현실적으로 조건을 못 갖췄냐? 아니에요. 저도 상담하면서 너무 놀란 거가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제가 진료신문이 딱 열렸는데 제가 놀랐어요. 웬 연예인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키도 이렇게 크고 여성이었는데 얼마나 이쁘고 머리도 길고 정말 아름답고 거기에다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류대학에 집안도 좋고 근데 이분은 자기가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것 같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데이트를 하면은 내 남자친구가 나보다 다른 여자를 더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 남자친구가 누구를 보는지를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럼 남자친구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멋있는 여자가 그런 열등감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성격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제 이 남녀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이렇게 나를 수용하지 못하지 그걸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역시 나는 못났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계속 거절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열등감인데 열등감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내가 현실적으로 갖지 못해서 갖는 열등감이 있는가 하면은 내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갖는 열등감이 있는데 요즘에 보면 현대인들이 다 두 번째예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우울한데 그 이유가 왜 자기가 스티브 잡스처럼 천재가 아니냐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같은 분이 어쩌다가 한 명 나온 건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남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주눅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갖는 열등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제가 스스로 내가 못 가지면은 그게 열등감이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비하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은 남들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도 저 사람 열등감인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이 매스컴에 보면은 제가 이게 좀 이목구비가 이렇게 크니까 굉장히 키가 큰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좀 키가 작아요. 그래서 얼마나 재밌냐면은, 제가 제 책에도 썼는데, 제가 이제 어느 조직에 이제 여러 번 강의를 가게 됐는데 그 조직의 이제 CEO가 저를 이제 좀 만나자고 한 거예요. 그 CEO를 갔는데 그 CEO가 저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작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놀랬죠. 그리고 속으로는 기분 나빴죠. 아니 내가 강의를 하러 온 거지 내가 미스 코리아 선발대에 나온 것도 아니고 무례한 거죠.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강의하러 와서 그 CEO랑 싸워봤자 제 기분만 나쁘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거가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이제 사회 나와서나 하이힐도 신고 그러지만은 학교 다닐 때 제일 편안하게 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남자 동기가 뒤따라오면서 어머 너 키 작아서 너 너무 열등감이 심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 이 키가 제 초등학교 때 키예요. 그러니까 제 이미지가 초등학교 때는 저는 키가 크다고 형성이 되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에 갔더니 저는 점점점 앞으로 가고 친구들은 점점 더 뒤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키가 작아서 물론 이렇게 높이 있는 것을 꺼낼 때는 불편하죠. 그러니까 저희 딸이 탁 손 집어서 그 장에 있는 거 끄집어낼 때는 부럽긴 하지만 뭐 키가 작다고 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이제 집착을 하면은 나는 키가 작으니까 나는 사람들을 만나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비하를 하는 분들이 자기가 하나 딱 꽂힌 그거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눈에 컴플렉스가 있으면은 눈을 이쁘게 하기 전에는 나는 만날 수가 없어. 코에 무슨 컴플렉스가 있으면 그렇고. 그래서 스스로 자꾸 자기가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 자기의 문제점을 찾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등감일 수도 있지만은 스스로에 대한 이제 완벽주의, 기대치가 이제 높은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남하고 자기하고를 비교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남하고 자기하고를 비교하다 보니까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져. 그래서 이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날의 기분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창순아 어서 와 하고 하면은 기분이 좋지만 한 사람이라도 자기를 이렇게 못 본 척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 내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상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로 이제 외적인 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라든지 이제 명품이라든지 그런 것인 거죠. 뭐 돈이라든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신과적으로는 이제 초자라 그러는데 수치심이 높은 분들이 계세요. 요거는 이제 그 정신의학자 프로이드의 이론인데 그분은 이제 우리 정신에 세 단계가 있어서 우리가 인간이기 전에 동물이니까 가장 동물로서 갖는 이제 본능 그것을 이드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동물이기 때문에 배부르고 등 따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성인 거고. 하지만은 내가 내 본성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 내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남의 거 막 뺏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다스리는 것이 이제 이고 자아인 거예요. 근데 이 자아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초자아, 슈퍼 이고라 그러는데 이제 양심인데 이 초자아가 이제 그것도 건강해야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어떤 도덕성, 정의 이런 거를 하는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감정이라는 건 이게 정도의 문제예요. 우리가 슬플 때는 슬퍼야죠. 근데 지나치게 슬프면은 그것이 이제 우울인 거고, 기쁠 때 기뻐야 되는데 지나치게 기쁘면은 그게 조증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가 났을 때 내가 나를 무례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분노하는데 지나치게 분노하다 보면 그게 이제 신체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수치심, 슈퍼이고가 적절해야지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데 이 초자가 너무 발달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게 어떤 기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 과정에서일 수도 있고 특히나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엄격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이제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은 괜찮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를 실수하는 것을 못 견뎌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도 그 우리가 흔히 보기에는 이제 내성적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내성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초자아가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항상 내가 그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것을 살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들한테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면 당신 마음속에는 두 사람의 당신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이제 당신이라면 한 사람은 이게 사감 선생이에요. 이 사감 선생은 이 친구가 뭘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비판하는 거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너 그런 행동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맨날 자기가 자기를 야단치니까 24시간 누구한테 야단 맞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장 과정에서 이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은 경우. 우리가 이게 성장 과정과 이 가족, 어렸을 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가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산다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이미지를 형성하는 건데 어렸을 때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주위에서 내가 하는 얘기가 다 내 자기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아이한테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이쁘다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정말 존재 자체로서 소중하고 열심히 했어. 이런 칭찬과 긍정적인 격려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 이미지 형성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서 특히나 이제 사춘기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하면서 나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남의 나를 보는 이미지가 이제 100%고 내가 나를 보는 이미지가 이제 0%면 사춘기 때는 한 5대5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성인이 된다는 것은 한 8대2, 7대3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른이 돼서도
그것이 형성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이제 내가 막 그거 하는 흔들리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상담하면은 어렸을 때 주위에서 너무 가혹하게 이 친구를 야단치거나 칭찬 안 해주거나 그런 경우에는 자기 이미지가 잘못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어렸을 때 좀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경험이 있냐. 칭찬받은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이 칭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칭찬을 받아보지 못하면은 칭찬을 어떻게 받아본 적이 없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음식도 먹어보지 않으면 그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모르잖아요. 남한테 칭찬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를 이제 저는 이건 제가 붙인 명칭입니다. 그런 명칭은 없는데 자기 칭찬 결핍 증후군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괜찮다고 해도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칭찬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남에 대해서도 칭찬을 못하죠. 그게 자기 칭찬 결핍 증후군에 걸리면은 나타나는 것이 우울증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났고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난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냥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실수했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저는 자기 칭찬 결핍증후군이 이제 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그러는데,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지켜줘야 하는 면역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자가면역 질환인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나를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 자기 칭찬 결핍증에 걸리면 그게 우울증인 거고, 지나치면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세계 제1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자살로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신을 괴롭히고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을 멈춰야 하는 거가, 그게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의 면역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이것을 이제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냥 말을 하면은 말이 다 욕인 분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하고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죠. 그리고 그냥 말만 하면은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비난하거나 간섭하거나 조언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를 만났을 때 오랜만이다 이러면 좋은데, 어머 너는 얼굴이 그게 뭐니? 너 요즘에 무슨 일 있어? 머리 좀 갖고라. 지저분하다. 이렇게 꼭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만나고 싶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정신과적으로, 좀 피해야 하는 대화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수직화 방식이에요. 우리가 사실 인간관계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게 갈등이 있을 때마다 풀면 되는데, 그걸 다 쌓아놔요. 어느 날 갑자기 폭발을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이는 어쩌다가 내가 오늘 하루 친구들이랑 늦게 놀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엄마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엄마 왜 그래? 지금까지 너 한 달 내내 한 거 엄마가 참았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수직화 방식이라고 그러고, 그 비슷한 거가 이제 연쇄 반응을 보이는 방식이 있어요. 오늘 내가 이제 그거 하다가 물건을 떨어뜨렸는데, 그것만 야단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너는 이틀 전에도 무엇을 깨뜨렸고, 뭘 잊어버렸고, 그냥 1년 내내 한 것을 갖고 하면은 화가 나죠. 그 다음에 이제 코미디언 방식이 있어요. 나는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냥 개그 하듯이, 이러면은 이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은 양쪽에 다 문제가 있는데, 나만이 어떤 피해자인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이러면은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너네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는 살고 싶지 않아. 이러면은 마음으로는 안 됐다가도 그런 얘기를 자꾸 어두운 얘기를 하면은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은요, 불편한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만나서 편안하고 긍정적인 그 기운을 찾게 되는데, 이 순교자 방식인 사람들은 상대의 죄책감을 자극해요. 네가 나한테 전화하지 않아서 나는 외로워.
네가 나한테 신경을 안 써주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그 못난 사람인 것 같잖아. 이러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 의사 방식이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정신과에 대해서도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저희가 상대의 행동에 대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얘기를 해줄 때는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줘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는데 정신과 의사 방식은 뭐냐 하면은 나는 성장 과정에서 이러이러해서 너가 이런 문제 하는 거지. 그거 분석하는 사람들. 싫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화나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얘기하면서 꼼짝짝 씻거나 욕하거나 그 소리 팍 내면서 하면 이게 그거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시하는 방식인데 나는 그 얘기를 진지하게 하는데 뭐 그게 뭐가 중요해. 야, 세상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 무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되는 거겠죠. 첫째는요, 인간관계는 습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특히 가까운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상대가 이제 그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상처가 곪죠. 근데, 사람들은요, 또 얘기를 하면은 그게 합리적이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나 아이들한테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엄마, 아빠는 좀 상처가 되니까 이런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게 상대한테 그런 것을 요구하면 상대가 싫어할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사람들이 쿨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못 받아들이면 어떡하겠어요. 예. 그거는 좀 뭐 만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그 부드럽고 간결명료하게 내가 그러니까 상대를 절대로 무시하거나 엄마, 아빠는 왜 그래? 너는 왜 그래? 이렇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간결명료, 부드럽고 분명하게 전달을 하면은요, 그랬니? 몰랐어. 내가 고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은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녹음해서 들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인 거죠. 엄마, 아빠 아니면 네가 하는 얘기 한번 오늘 녹음해서 들어봐. 요즘에 핸드폰에 다 녹음 기능, 녹화 기능이 있으니까. 그럼 처음에는 이제 그 내담자들한테 그런 걸 하면은 막 화를 내요. 무슨? 근데 듣고 보니까 자기도 놀래거든요. 그럼 고쳐져요. 그 방법을 한번 써보실 수도. 네. 사실 이 말투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가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책은 이제 태도의 중요성을 그거 한 거가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러면 감정은 어디에서 오느냐? 또 감각에서 오거든요. 막 덥고 후덥지고 나면 짜증나잖아요. 추워도 짜증나잖아요. 선선한 봄, 가을을 좋아하듯이 이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요즘 매스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인간이 죽을 때까지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뭐냐 하면은 청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이별을 앞둘 때 그 귀에다가 이제 사랑한다는 얘기, 그동안 못했던 얘기, 들려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 말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성격과 이 목소리와의 관계도 제가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불행히도 이제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못 얻어서 아직 발표는 못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니까, 이 목소리를 연구할 때 있어서 우리가 사실은, 그 사람의 목소리 높낮이, 빠르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그 목소리의 그 맛이 있잖아요.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지지해 줄 수 있는 연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잘 못하고 있는데, 첫째는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하면은 듣기가 조금 힘들어요. 너무 빠르면은요, 듣기도 전에 도망가고 싶죠. 너무 느리면은 지겨워요. 그 다음에 너무 하이톤이어도 힘들어요. 너무 목소리가 낮아도 힘들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 목소리 타고난 거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분을 보고 당신의 이 사주팔자로서는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편안한 목소리가 나오느냐? 원래로 봐서는 굉장히 날카로운 목소리일 것 같다 그랬더니 이분이 사실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흥미로운 거가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어디 이렇게
장을 보러 가거나 그러면은 볼일을 보러 가거나 하면은 제 개인적인 일 가끔은 이제 저를 알아보고 거기에서 이제 조언을 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어떤 가게에 갔는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손님들한테 자기가 좋은 평가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하이톤에다가 빨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목소리 때문인 것 같다. 당신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이렇게 그 손님들한테 이 선물에 대해서 이 물건에 대해서 이 정보를 준다고 하는데 상대가 듣기에는 일단 너무 빠르니까 그것을 잘 못 알아듣고 뭔가 비난하거나 이것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반박자 느리게 지금보다 약간 반만 톤을 낮추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제가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갔는데 저는 그분인 줄 몰랐어요. 정말 목소리가 너무 편안해졌는데 그 다음부터 자기가 손님한테 그렇게 인기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소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투, 목소리 이런 거 외에 사용하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이제 뭐 흥미롭게 이제 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욕도 맛깔스럽게 해야 되고 그게 잘 어울리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이 다리가 그거 하듯이 그 욕하는 게 재미있어서 한번 해보면 나한테 안 어울리면 아닌 거고 차라리 그거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제가 이제 어떤 강의 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르시즘만 알면은 내 마음의 80% 이상 상대방 마음의 80% 이상을 알 수 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싫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거는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책도 쓰고 강의도 하는 거가 이 인간의 핵심 심리 이거는 제가 정말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내담자들을 만나고 또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제 삶을 살아보면서 이거는 인간의 몸으로 얘기하면 정말 심장과 같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저를 찾아오실 때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다 다른데 결국은 대인관계로 간다. 그럼 그 대인관계 원인은 뭐로 가냐면 결국은 나르시시즘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랑의 기술을 쓴 에리 프롬은 이 나르시즘은 인간한테 제2의 본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리 프롬은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 무엇으로 생존하는가? 우리가 무슨 사자처럼 용맹해요. 개처럼 냄새를 잘 맡아요. 말처럼 잘 달려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서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나르시즘이 인간의 이제 본성이라 그랬고요. 그 불란서의 정신과 의사인 프랑수아즈 돌토는 뭐라 그랬냐면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은 그 수만 가지 이유가 바로 나르시시즘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그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 그 연못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그냥 자기 그 애에 빠진 그걸 해서 공주병 왕자병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병적 나르시시즘이에요. 우리가 주위에서 보는 나만 최고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나를 떠받들어 줘야 돼 하는 이 공주병, 왕자병에 걸리신 분들은 병적 나르시즘이기 때문에 그건 나르시즘의 본질이 아니고 그러면 정신과 치료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병적 나르시즘을 건강한 나르시즘으로 이제 바꾸는 과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한 나르시즘은 뭐냐 하면은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서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여겨주기를 바라듯이 나도 그렇듯이 상대도 그렇다. 그것을 이제 또 공자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 마음과 남의 마음이 같아서 내가 싫어하는 건 남도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한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정신과를 하다 보면은요, 모든 학문이나 종교도 어느 한 시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서 세상과 사람들이 나를 여겨주기를 바라는 나르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공자님이 아까 말씀하시는 거나, 성경에,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주라고 하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고 법정 스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종교란 무엇이냐. 친절과 칭찬이다. 칭찬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recognition, respect, revere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종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나르시즘이 중요하냐 하면은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상처로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마음 아파하는 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안 배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잘하면 이게 인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었죠. 근데 대학교에 딱 가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혼란을 일으키는 게 내가 중고등학교 때는 1등 하니까 친구들이 막 나한테 왔는데 대학교에 가면은 재밌게 놀고 성격 좋은 애들이 그 인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당황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제가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게 이제 그 조직에 들어가면 취직을 하면은 이게 사실 그 조직 생활이라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 성격,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가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생활의 스트레스의 원인이 86%가 인간관계인 거가 우리가 인간의 심리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그런 건데 이 나르시즘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첫째는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아니에요. 인간은 감정의 그 동물입니다. 그래서 참 흥미롭게도 그거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들이 2분이나 계세요. 사람들은 절대로 합리적, 이성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한다. 뭐 요즘에 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 코인 문제도 그렇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그냥 저렇게 하는가. 인간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정신과 트레이닝을 처음 받을 때는 이제 정신과가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건강한가 아닌가 이걸 보기 때문에 이제 행동과학의 범주에 들어갔는데 현대의학이 발달하고 뇌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감정이구나. 그래서 이제 감정의학이라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불안, 분노,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살게 해주는 것이 긍정적인 감정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우리 뇌에 그 즐거움의 센터가 있고 그게 이제 긍정적인 감정과 연관이 다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들이 좋으냐면 내 감정을 잘 알아주는 사람 그리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감정이 메마르고 공감 능력도 없고 도대체 자기 감정도 모르고 남의 감정도 모르는 사람은 만나면은 이렇게 나무나 벽돌처럼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저를 찾아오셔서 나도 감정을 느끼고 싶은데 감정을 어떻게 느끼냐. 그걸 가르쳐달라고 찾아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감정의 그 동물이다. 그것이 이제 뇌과학에서 밝혀진 거가 우리 뇌에 이제 그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데 작용하는 대뇌피질에서 감정에 작용하는 부위로 명령을 내리는 네트워크가 하나라면 그 반대의 네트워크가 3배도 많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럼 이 근데 우리가 누구든지 감정의 중요성은 다 알죠. 상대의 마음을 움직여라, 감정을 움직여라, 감동을 줘라. 아는데 감정이라는 것은 마치 에너지이고 기인 것 같아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나르시즘이 왜 이렇게 중요하면은 감정을 움직이는 지름길인 거예요. 내가 언제 행복해요? 상대가 나를 알아줄 때. 막 내가 외롭고 힘든데 친구가 문자 보내서 친구야 힘내. 다른 사람들이 다 너한테 뭐라 그래도 나는 네 편이야. 그럴 때 기분 좋잖아요. 근데 어떤 때 우리가 힘들고 불행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그럴 때 내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나와의 관계를 잘하는
비결, 그다음에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은 뭐냐면 나의 나르시즘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비난하는 사람도 바로 나예요. 참 그게 아이러니한 거가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나를 비난하고 하찮게 여겨요. 그게 이제 나와의 갈등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제 성장 과정에서 어려운 일을 겪거나 또 요즘에 이제 인터넷 시대에 나 빼놓고는 다른 집 부모님들은 다 잘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럴 때 이제 자기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찾아가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지만 내 마음의 부모는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느냐. 그게 이제 건강한 나르시즘이고,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은요, 남에 대해서도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이제 그 조직에서 저한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봉사 활동을 해달라는 거예요. 와서 이제 뭐 강의도 해주고. 근데 아유,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거가 굉장히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저랑 상의하고 싶다고 했는데, 다 뭐 회사원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퇴근한 다음에 오고, 퇴근해서 오면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 옆에 있는 이제 식당을 예약을 해서 거기에서 만났는데, 처음에는 화기애애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그 아르바이트생한테, 제가 이제 그 식당을 가니까 그 이제 그 서브하는 친구가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고 제가 난 이 모임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니,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 이제 저한테 하는 것이 왜 회사에서 상사가 우리를 이렇게 존중도 안 해주고 함부로 하십니까? 그랬는데 당장 아르바이트생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사가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듯이 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거, 그것이 건강한 나르시즘이라는 거죠. 이 나르시즘이 그 건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가, 아까 이제 그 공주병, 왕자병은 이제 그 병적 나르시즘이라고 하는데, 이 나르시즘이 커지면은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상처를 주면은 그걸 못 견뎌요. 그리고 내 고통이 제일 커요. 자기 연민도 가장 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좋다. 사실은 남의 다리 부러진 것보다 내 손톱이 망가진 거가 더 아프기 때문에 일단은 내 고통을 받아들이되, 한 번은 내 고통의 우물에서 벗어나서 이 고통이 10m짜리인지 100m짜리인지 500m짜리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불필요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자기 연민의 감정을 갖지 않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저렇게 잘 견디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게 이제 건강한 나르시즘이고요. 두 번째 나르시즘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러분들이 그 학교 다니실 때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배우시잖아요. 상대성 이론이 뭐냐면, 같은 물건이라도 지구에서 재냐 달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시간도 기차 타고 갈 때는 시간을 모르잖아요. 근데 밖에서 KTX 지나가는 거 보면은 정말 빠르잖아요. 시간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내가 좋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은 그냥 2시간이 5분인데 회사에서는 그냥 1시간이 10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은 그것을 굉장히 잘못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간에 보면은 남편은 깔끔해요. 뭐든지 다 청소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내는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뭐, 그냥 대강대강 해요. 그러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그걸 해야 되는지, 이제 남편은 아내를 비난하죠.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러면 이제 아내는 네가 강박증이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싸움이 되니까 아이들 앞에서 이제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부 상담이라든지 인간관계에 갈등이 심할 때 어떻게 그 상담을 하냐면은 내가 상대한테 줄 수 있는 거 세 가지. 상대한테 받고 싶은 거 세 가지. 그럼 공정하잖아요. 그것을 서로 물물교환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상대한테 받고 싶은 것이 있는 것처럼 상대도 나한테 받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이 나르시즘인 거죠. 그걸 알면은 나는 깔끔한 것을 좋아하지만 아내가 지금 뭐 집안일도 하고 아이도 이렇게 키우니까 조금 뭐 지저분하지 않으면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내가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어느 부부 상담을 했는데 거기에도 이제 맨날 부부가 집안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갈등이 상처가 돼서 이제 싸웠는데 어느 날 그 남편분이 하신 얘기가 상담을 하다가 자기가 크게 깨우쳤다는 거예요. 내가 아내하고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아내를 도와주는 것이다. 나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아내는 왜 나를 고마워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해서 싸웠는데 이게 내가 아내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집안이라는 건 같이 가는 거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갈등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나르시즘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서로 주고받는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잘하는 것. 이것도 나르시즘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갖고 찾아오세요. 지금 하는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하고 도저히 안 맞는다. 내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파이트 해야죠. 그런데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하다가 실패하면 사람들이 그 좋은 직장 왜 그만뒀냐. 비난할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갈등인 거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하면 돼요. 근데 시험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내일 내가 시험을 못 보면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엉뚱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정말 이 직장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정말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주 분명하게 파이트 하는 거고, 내가 지금은 용기가 안 나. 그러면은 그냥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로 그냥 머무르시면서 기회를 보시면 되는데 늘 자기를 들볶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제 책 담백하게 사는 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요즘에 이제 자본주의 사회죠. 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 경제교육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도 이제 아이들 주식 사줘라, 돈 관리를 어떻게 해라, 굉장히 신경 씁니다. 시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에 그러니까 이렇게 책들을 보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불안하고 우울하면은요.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해서 돈도 잘 벌고 시간도 잘 활용하려면은 일단 내 마음의 에너지가 튼튼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곳간에서 인신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 마음의 곳간이 비어 있어요. 그냥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나고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왜 이렇게 그거 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정보가 들어와도 입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 마음 에너지, 그러니까 내 마음의 통장, 내 마음의 곳간을 잘 채우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또 중요하냐면 요즘에 이제 신체적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흥미로운 거가 예전에는 서양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별개라는 이원론이었고 동양은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이론론이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가 현대의학이 발달할수록 동양의 이론론이 맞구나. 몸과 마음이 하나구나. 그래서 요즘에 가장 최근에 나온 신조어가 버디마인드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다. 불안하면은요, 우리 뇌에서 그 정보를 전달해주는 뇌세포 정보 전달 물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게 우리 몸을 타고 다 흐르기 때문에 불안하면은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잘 생기는 과민성 대장염에 걸리죠. 그 다음에 두려움이 많이 생기면 이제 위궤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를 많이 내면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그 화가 나면 보이는 게 없다. 그게 이제 현대의학에서 맞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화가 나면은요, 우리 뇌에 그 지혜에 연관된 부위가 있는데 그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매스컴에서도 보면 그냥 그때 그 화를 못 참아서 엉뚱한 행동하고 나서 꼭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 에너지 통장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제가 이렇게 이제 정신과를 하면서 보면은 참 옛날 선조들이 현명한 거가 사실 이제 이게 한문은 이제 그 표의 문자잖아요. 근데 한번 이 담백이라는 한자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삼수변이 있고 불화자가 2개예요. 내 마음에 타오르는 불길 하나도 아니고 2개를 물로 끄는 것이죠. 우리가 화날 때 물 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다스려서 그걸 하얗게 만드는 것이 이제 담백인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화내면 불안하고 우울하면은 내 마음 에너지 통장에 잔고가 없어진다. 그것을 이제 아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2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그 내 마음 에너지 통장에 이제 내가 그 잔고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람들이 이 내 마음 에너지 통장에 들어가 있는 마음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선택에 대한 후회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 100대 0의 선택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대비되는 거고 내 성격도 어떤 때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어떤 때는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격은 이게 장점이고 이건 단점이니까 단점만 보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양면성을 잘 봐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의 어려움을 경험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A를 선택했을 때 장점, 단점, B를 선택했을 때 장점, 단점을 다 써서 하나라도 장점이 많은 것을 선택하시되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B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A 선택하고 나서 B를 가지고 고민하니까 이게 내 마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2번째는 또 뭐냐 하면요. 이 이진법이 뭐냐면 이 동양의 사상이 앞서가는 게 이 이진법이 사실은 우리 컴퓨터의 문화고 인터넷의 문화고 이 이진법이 없었으면 지금 인터넷은 없어요. 근데 이진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라이프니츠라는 학자가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동양의 사상은 양과 음으로 돼 있다는 거죠. 빛과 어두움 여기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요. 이 세상은 A 아니면 B거든요. 근데 저는 가끔 이렇게 동물의 세계나 동물의 왕국 이런 프로그램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어떤 때는 사람들보다 동물이 더 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가요. 동물들은요. 삶의 방식이 딱 단순해요. 나보다 강한 동물을 만나면 도망가요. 그리고 나보다 약한 동물을 만나면 싸우죠.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게 무엇이냐면 싸울까 말까잖아요. 사실 요즘에 이제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가 나를 사랑하자는 얘기를 해서 조금 진부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밖에 없고 정말 유일무이하죠.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내 옆에 있고 그리고 가장 힘들 때 누가 나를 도와주는가? 내가 나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자기가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시점에 형성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과제인데 그래서 융이라는 정신과 의사도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는 도스토옙스키가 뭐라 하냐면은 일단 나 한 사람을 사랑하자.
그리고 또 어떤 학자도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안에 열등감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으면 상대는 나한테 사랑이라고 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꾸 시험하게 되는 거잖아. 사랑하면 나한테 문자 몇백 번 보내. 그러면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도 싫은데 인간관계에서 누가 시험 보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내가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런 나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실망하고 떠나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의 철학자 그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요. 친구가 이 세네카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비난하고 내가 제일 못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나 이제부터 내가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겠어. 그랬더니 세네카가 그건 정말 좋은 축복이다. 오늘부터 내가 나의 좋은 친구가 되는 법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 에너지를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게 제가 이 책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